다음에 이제 사슴입니다. 그 사슴은 참 그 육지동물 중에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 중에 뭐 그렇게 특별한 동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사슴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뭐 알 수 없죠, 그죠? 사슴이 뭐 인간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진 동물도 아닙니다. 사실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동물을 생각해 본다면 소, 개, 고양이, 닭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이 사슴은. 그리고 초식 동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맹하지도 않아. 뭐 포악하거나 뭐 이 생태계 꼭대기에 이 먹이 사슬 꼭대기에 있는 동물도 아니에요. 도무지 특징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뭐 고만고만한 동물 중에 좀 약간은 큰 동물에 속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큰 동물은 아닌데, 우리 그림에서 표현한 사슴은 대륙사슴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사슴은 좀 다른 사슴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등에 반점이 이렇게 흰색 반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꽃사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꽃사슴, 우리나라에 이제 이 대륙사슴은 멸종을 해서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사슴들은 대부분 대만이라든가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멸종한 지 아주 오래됐죠. 여기에 관련된 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어찌 보면 연약한 동물인 먹이사슬에도 이제 뭐 초식 동물이고 먹이사슬에서도 이렇게 조금 밑에 있는 이러한 사슴이 이 쟁쟁한 육지 동물을 제치고 이 땅의 육지를 대표하는 동물로 선택이 되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많겠죠. 사슴의 특징은, 외형적 특징을 본다면 뭐 대단히 큰 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지만 뭐 외형적으로 크게 뭐 특징은 별로 없는데,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동물들 중에 가장 화려한 뿔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뿔이 이제 문제죠. 이 뿔 때문에 이 사슴이 이제 육지동물로 선택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뿔이 사슴의 뿔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봤던 거죠. 저게 이제 동물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마치 나무 같다는 거죠, 나무. 그러니까 이 동물의 나무가 이렇게 박혀 있는 듯한 그러한 이제 특이한 모습으로 이제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나무라고 하는 것, 거대한 나무 있죠, 거대한 나무. 이런 걸 이제 우주목이라고 하죠. 우주목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서 우주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인간이 이제 건축물로 이렇게 뭐 지어가지고 바벨탑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듯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에서 거대하게 수십 메타까지 올라가는 거대한 또 자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이렇게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해서 신성하게 생각하고 또 특별한 상징을 붙이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육지를 대표하는 동물로 이제 선택되었다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신라 시대에 보면 이제 금관이 이제 발견이 되죠. 출자 모양이라고 표현하는 화려한 그 고곡이 달리고 이러한 모양의 금관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그 모양의 금관은 우리는 이제 흔히 한자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고곡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러한 나무 가지 모양이죠. 우주목을 뜻하는데, 그러한 나무 모양으로 금관을 만들어서 사람이 이제 머리에 쓰고 있으면 그 모양새가 사실 생각해보면 사슴 머리의 뿔과 비슷한 거죠. 실제로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발견되는 이제 무당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 샤먼이죠, 샤먼들 보면 이 사슴 뿔로 이렇게 머리에 그 관을 만들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샤먼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이라든가 뭐 지우자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슴 뿔이 신라의 이 금관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도 있을 만큼
이 사슴뿔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이제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사슴뿔의 어떠한 그 경외성,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해가는 그러한 의미 때문에 이 사슴이 이 육지동물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거북인데, 참 거북이는 사실 여러 동물들 중에 조금 더 웃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종의 이제 그 양서류잖아요. 이 양서류인데, 거북이는 물속을 대표하는, 물을 대표하는, 물속을 대표하는 동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고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고기 하면 아가미로 이렇게 호흡을 하고 비늘과 혹은 지르느미가 있는 이러한 헤엄치는 그러한 어떤 동물을 떠올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조금 그 거북이는 좀 어정쩡합니다. 그죠? 어정쩡합니다. 이게 바다를 대표할 만한 동물로서는 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포악한 것도 아니고, 뭐 덩치가 대단히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물속에 있는 동물들은 잘 관찰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육지는 어떻게든 육지나 하늘에서는 관찰이 되는데, 육지 동물이나 하늘의 동물들은 관찰이 되는데, 물속은 관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어떤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는지, 뭐 어떤 생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거의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인간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은 그렇게 뭐 그 당시에 조선시대로 치면 그렇게 대형 물고기라든가 아니면 뭐 큰 이런 걸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생각됩니다. 뭐 예전에 포경, 다시 말하면 뭐 고래잡이를 하는 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뭐 조선시대쯤 오면 뭐 좀 어렵죠. 그러한 그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은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좀 가까운 바다에서 육지에서 가까운 그러한 해안가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물속에 있는 상황은 잘 모르고, 물고기의 어떤 생태 특징이나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거북이는 물속에도 살지만 사람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륙 양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수륙 양용, 다시 말해 바닷속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 관찰이 된다는 얘기죠. 잡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이제 수용이 됐을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전통 설화에는 이 거북이에 대한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거북이 자체가 이제 신령한 요소로 이렇게, 그래서 신령하게 어떤 이렇게 그 신령한 상징들이 많이 붙어 있죠. 뭐 예전에는 중국의 고대에는 거북이 등껍질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앉아서 개인적인 출세를 언제 할 건가, 결혼을 언제 하고, 재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죠? 거북이 등껍질을 갈라지는 걸 보고 점을 쳤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이 국가적인 어떠한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기종을 판단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어떤 거북이라고 하는 요소를 활용했다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보면 구지가 이런 이제 가야 쪽이나 신라 쪽의 이 설화를 보면 그러한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시대 이야기는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는 별주부전이나 이런 토끼와 거북이에 관련돼서 토끼 간 얘기 나오는 거 있죠. 별주부전. 이런 소설들도 있습니다. 이 판소리도 있고요. 그런 소설들이 창작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소설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제 설화라든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농축되면서 그런 소설들이 창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겠죠. 뜬금없이 정서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툭 튀어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별주부 하면 사실은 거북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이를 바닷거북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생이 같은 민물
거북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라도 있죠. 이렇게 뭐 세 종류로 크게 이제 구분하고 바다 거북 안에도 뭐 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바다 거북이는 한정될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어쨌든 뭐 남생이든 자라든 간에 그러한 그 거북이가 이를테면 뭐 용왕이라고 하는 뭐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토끼를 유혹해서 뭐 간을 빼먹는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바닷속에서 사는 생물들 중에 밖에 육지에 나와서 토끼를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거북이밖에 없다는 거죠. 수륙 양용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거북이가 나오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뭐 이런 이야기도 결국은 이 거북이의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을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조금 뭐 상징화되긴 했습니다만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이제 사신도가 나옵니다. 사신도는 흔히 말하는 이제 네 개의 신인데 이제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뭐 현무, 주작, 그 다음에 청룡, 백호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현무가 이렇게 등껍질은 거북이를 닮았고 그 다음에 몸통 같은 경우는 약간 뱀의 뭐 형상을 하고 있는 이런 형상이 있어요. 그러한 형상들이 실제적으로 이 어떤 거북이가 바다 동물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바다의 대표로 선택이 된 것은 바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학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사슴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죠. 그 다음에 거북은 바로 바다와 땅을 연결시키는 이렇게 해서 이 하늘과 땅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각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실제 여기에 나오는 세 종류의 동물들은 그냥 일반적인 동물일까? 조금 다른 동물들일까? 많은 거기에 신령한 느낌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상징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림은 십장생도는 그냥 이상세계를 이상세계를 그렸지만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요소를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동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손이 너무 안 닿으면 포기해버리게 되죠. 닿을 듯 말 듯 해야 사람들은 이제 쫓아가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복숭아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영지라든가 뭐 기암괴석 이런 여기 나오는 모든 풍경들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복숭아는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죠. 복숭아는 분명히 복숭아인데 현실하고는 좀 과장되고 아주 큰 신성한 복숭아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소나무도 뭐 우리가 좀 더 신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붉은색, 아주 붉은색의 색을 칠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몸통 부분을 비워 놓는다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이렇게 그런 방식을 표현을 하게 되죠. 영지도 마찬가지고요. 영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좀 더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만들고 마치 무슨 지팡이 모양 비슷하게 혹은 구름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영지를 운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거기에다가 이상적 요소가 가미된 이러한 이제 형태들이 이제 대부분 표현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학도, 여기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도 여기를 보면 일단은 이제 이런 학은 이렇게 소나무에 앉지 못해요. 이렇게 이 나무를 움켜쥐는 이 발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발톱이 없어서 걸어 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위에 앉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전설들이 붙어 있죠. 뭐 학이 한 3000년 정도 지나가면 뭐 청학이 되고, 뭐 황학이 된다 그랬나요? 뭐 청학이 된다 그랬나? 그러니까 뭐 청색으로 바뀌는 학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황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현학이라고 해서 까만색으로 아예 통째로 바뀐다. 뭐 이런 이 전설들이 있어요. 뭐 실제로 본 사람은 없는데 그냥 전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학이 단순히 현실의 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의 학과 생김새가 거의 동일하고 똑같이 그리지만 현실로부터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슴도 보면 사슴의 뿔도 조금 가장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등 쪽에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등을 보면 실제로는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사슴 한 개를 제대로 못 그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규칙적,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이제 등에 나 있는 그런 그 부분인데, 그거는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등 뼈 있는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흰색에 반점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진한 색의 이렇게 틀들이 이렇게 약간 섞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거든,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정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을, 흑백을 반복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학을 표현합니다. 아니, 학이 아니라 사슴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은 현실의 사슴을 참조를 하되, 현실의 사슴을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현실에서 없는 요소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거북인데, 거북이의 기본적인 모습은 바다 거북이라든가 혹은 남생이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그림마다 조금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의 얼굴을 그릴 때 실제로 바다 거북이 없는 귀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빨이죠, 이빨, 강력한 이빨. 거북이에 이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를 안 열어봐서. 근데 이제 이빨을 그립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비석 같은 데 보면 밑에 거북이를 그리죠. 근데 보면 이제 얼굴에 보면 이제 이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요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림에는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하더라도 이빨이 있는 거북이가 없는 거북이를 있는 거북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귀가 없는데 사람 무슨 동물귀처럼 삐죽하게 그린다든가 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거북이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여기 보면 이렇게 거북이 입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영기, 다른 영험한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또 다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에 대해서 이 거북이를, 현실적인 거북이를 참조하기는 하지만, 이 거북이는 그렇지만 현실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신성한 거북이, 이런 의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를 하면 십장생도에 표현되어 있는 동물은 총 3가지고, 각각의 동물, 학은 하늘을 대표하고 동시에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슴은 육지동물을 대표합니다. 그 화려한 뿔 때문에, 나무처럼 생긴 뿔 때문에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요. 바다를 대표하는 거북이는 바로 수릉양용, 바다와 이 땅을 동시에 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때문에 바다와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매개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 종류의 동물들은, 모든 이 지구상에 혹은 이상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